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폭풍 전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5시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와 관련된 연설을 한다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 기대 반, 걱정 반, 우려 반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내일 모레죠. 금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되는데 이것을 앞두고 어제는 환호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이 빅 이벤트 2개를 주 후반에 대기하면서 폭풍 전야 속에서 잠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구간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하단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도 워낙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잔존하기 때문에 장중에 관망 심리가 좀 짙게 들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론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 어떤 빅 이벤트들을 잘 소화해내고 다음 주에는 또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또 기업들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중요한 4월 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지 저희도 오늘도 또 여러 가지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을 자세하게 이슈 브리핑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브리핑 역시 싱크풀을 함께 보시면서 시작을 해보시죠. 자,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반등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대기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명확한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동성,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도 잘 살펴봐야 하는 조금 여러 가지로 지체할 수밖에 없는, 쉬어갈 수밖에 없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뚜렷한 뭔가 시장의 주도주나 주도 업종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세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조금 지금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도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지금은 일단은 좀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그나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전고체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공매도가 시작이 되고 나서 계속 말씀드렸죠. 2차 전지가 오히려 공매도의 직격탄, 타겟이 되면서 첫째, 둘째 거래일 날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도 역시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상승 거래를 마감했는데 2차 전지만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매도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제 또 제가 이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런 때 공매도의 태풍과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때 2차 전지를 오히려 저가 매수해야 되는 역발상 투자도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도 어쨌든 계속 조정은 이어지고 있는 2차 전지 쪽의 흐름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핵융합은 단기적인 이슈가 좀 있는데 핵융합과 관련된 계획이 앞으로의 기술 개발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슈가 되고는 있기는 한데 주도 섹터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이재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탄핵 심판 금요일 날 결국엔 나옵니다. 이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미리 좀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발표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여기에다가 관세에서 그나마 조금
타겟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이 또 엔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그나마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 뭐 조선, 방산 이런 종목들은 어제까지 좋은 흐름 나타내다가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관세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 계속 관세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해드려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데, 자, 일단은 상호 관세 이야기 결국에는 백악관 측에서 미국 시간으로는 동부 시간, 미국 동부 시간으로 2일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3일 내일 새벽 5시에 발표가 될 겁니다. 백악관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와 관련된 연설을 할 것이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더 부유하게라는 주제의 연설을 할 것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씩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뭐 조금 유예해 줬다가 시간을 줬다가 뭐 협상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지만, 제가 이 타임테이블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걸 보시면 결국에는 다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2월 4일에 처음으로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한 달 지나서는 진짜로 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3월 12일에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이건 바로 부과했죠. 25% 관세, 우리도 이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4월 되니까 캐나다, 멕시코 유예해줬던 것을 종료하고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4월 2일이 되면 이제 이 세계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내일 계획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 자동차 관세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관세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만든 차 아니면 전부 다 25% 관세 부과하겠다. 이것을 이제 이번 주에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하나씩 다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상호 관세 내일 발표되는 것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 이것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이 전 국가에 대한 20% 관세 부과가 아니라 또 관세를 나라별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보도를 했는데 관세의 세 번째 선택지, 세 번째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언론들을 통해서 포착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국가에다가 2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국가별로 상대적으로 또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백악관 측에서도 이런 거에 약간 여지를 줬거든요. 백악관 측에서 미국의 이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관세 전면적으로 다 모든 국가에 부과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항상 전화를 받는 것에는 열려 있다. 언제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전화하면 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예측하는 거 하나도 필요가 없고,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관세의 방향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적인 부분까지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역시나 58,800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4거래 연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장 초반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95만 주 정도 장 초반에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나 내놨는데요.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기존은 73,000원이었는데 77,000원으로 올렸으니까 요 갭에 대한 심리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초반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파는 거에 비해서 13만 주 정도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보시고 다만 오늘 장중에 장초반에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선 위에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 줄이는 음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 현재도 20만 원 밑에서 19만 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수급이 엇갈립니다. 뭐냐면 외국인이 어제 기준으로 종가니까 3거래 연속 매수했다면 기관 쪽에서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도했다면 기관 쪽에서 4거래 연속 매수를 하는 흐름들 좀 교차가 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오늘 1% 하락하면서 20만 원 밑에서 이제 움직이는 현대차의 흐름 보실 수 있고요. 현대제철이 오늘도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7거래 연속 빠지는 거고 오늘 1.4% 하락하면서 24,250원까지 내려오는데 그래도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해서 최근 증권사에서는 현대제철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이유를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라는 보다 좀 확실한 캡티브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과 이제 현대제철이 미국으로 진출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주가는 최근 내리고 있는데 매수 시점일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겠죠. 당연히 자사주 500억 원은 전략 소각하기로 했다라는 이슈 있습니다. 오늘은 3.8% 약세고 17만 원 선 밑에서 16만 8천 원 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대부분의 관련주가 시장이 좀 무겁다 보니까 시가 대비 낙폭을 좀 확대하는 음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봇주인데요. 유일로보틱스가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장마감하고 나서 유일로보틱스가 공시를 했는데 SK온의 미국 법인 SK 배터리 아메리카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을 공시하고 나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좋은 흐름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유일로보틱스의 김동원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입니다. 이 김동원 대표이사의 지분 23%, 지분 중에 23%를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주당 28,000원에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기시감이 드시죠?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과 했던 그런 계약과 콜옵션 계약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유일로보틱스와 SK그룹이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결국에는 유일로보틱스가 SK그룹사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계약한 이 콜옵션 관련해서 SK 유일로보틱스의 주가가 2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만약에 이제 콜옵션을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행사를 하게 되면은요, 현재 2대 주주인데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SK 그룹사가 되는 것이죠. 유일로보틱스가 SK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가 떠올려 보면 삼성과 엮이고 삼성의 그룹사로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유일로보틱스도 비슷한 패턴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한편에서는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 투자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외에도 뭐 다른 로봇주들도 오늘 조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이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재개되기 전에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로봇주 공매도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비중을 줄이자라는 심리가 지난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의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런 이제 공매도의 우려를 조금 벗어나면서 오히려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로봇주들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로봇주들이 공매도의 공포에서는 약간 벗어날 수 있다.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도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일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주들도 함께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로봇 관련주 오늘 빨간불이고 유일 로보틱스는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장중에는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는 풀리면서 현재 15%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도. 예, 앞서서 이슈는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패스하고 현재 주가는 7만 1,000원 선에 머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는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 로봇주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제품을 막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보다 삼성전자에서는 전략이 이쪽의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AI의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참고로 해보시고요.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26만 5천 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스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다 LG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보스타,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로보스타의 지분을 33.4%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대 주주입니다. 22,250원에서 로보스타 현재 보여주고 있고 로보티즈는 LG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7.6%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엔젤 로보틱스도 LG전자가 대주주로 있는데 한 6.4%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1% 하락하면서 23,150원 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 잠재력으로 대기업과 함께 맞손을 잡으면서 그 영토를 좀 확장하고 있는 흐름들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로봇 관련주가 그래도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좀 확실한 섹터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애견그룹주들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애견그룹이 애경 산업을 판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뭐 2080 치약이나 뭐 케라시스 샴푸 뭐 이런 거 애경 산업 거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경하면 떠오르는 그런 상품들을 만드는 애경 산업을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애경그룹의 핵심 계열사 애경산업을 매각하는 것인데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애경산업의 경영권, 지분 약 63%를 매물로 내놓을 것이다. 이것을 시장의 가치로 평가하면 한 6천억 원 정도로 지금 판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애경그룹이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생활용품 산업을 접고 항공산업, 제주항공, 항공산업과 그리고 다른 산업 쪽의 화학 쪽, 애경 케미칼 쪽으로 좀 집중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AK홀딩스가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그런 돈을 가지고 계열사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약간은 뭐 속된 말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주항공이라든지 제주항공도 작년 연말에 사고가 나서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AK플라자. 이 유통산업도 지금 최근에 어려운데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또 그룹사를 운영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러면서 부채 비율이 AK홀딩스의 부채 비율이 328%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고 재무 건전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애경산업을 선제적으로 좀 매각을 해서 그 자금으로 일단은 재무 건전성을 좀 유지하겠다. 항공과 화학 위주로 그룹사를 재편할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인지 화장품과 그리고 생활용품은 좀 정리를 하고 항공과 화학에 집중하겠다는 애경그룹의 앞으로의 청사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시장은 어떻게 주가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애경그룹주들의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알짜를 내놓겠다 이런 얘기죠. 애경산업이 장중에 24% 넘게 급등하다가 현재 상승폭은 약간 좀 축소가 되면서 현재 14% 상승 16,58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경그룹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AK홀딩스 3.6% 상승을 하네요. 10,000원 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AK홀딩스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제주항공 앞서서 제주항공에 사태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관련주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고요. 1% 하락하면서 6,750원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AK플라자와 그리고 애경케미칼 유통과 석유화학 쪽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애경케미칼 넣었고 그래서 3%에 가까운 상승세로 6,940원. 결국 오늘은 그냥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애경산업이 아닐까 싶은데 장중 24% 상승하다가 현재 13% 좀 상승폭 축소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경그룹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 필터를 통해서 종목별 대응 전략 알아보시죠. 데일리 이슈 필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이슈 필터 진행이 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시장 궁금증 함께 해답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이라던가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그 답변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전문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시장의 개장 직후에는 어제의 상승력 이어갈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바로 하락 전환 뒤에 코스닥은 지금 1%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탄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 좀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우선은 수급이 안 좋습니다. 네, 수급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하면 4일이죠. 4일 연속 순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평균적으로 한 3천억 이상은 계속 파는 것 같아요. 현재도 보니까 10시 20분 기준인데 3,067억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저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공매도는 크게 우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아침 장 딱 시작할 때도 그래도 저는 빨간불들이 제법 있어서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힘 자체가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내일 있을 상호관세. 왜냐하면 이제 상호관세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이제 좀 됐고요. 자꾸 이제 관세 유예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또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려 조금 더 세게 불렀습니다. 20%까지 거의 보편 관세 수준으로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이거를 보고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탄핵 선고일이 다행히 그래도 저는 조금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하필 또 2주에 2주에 잡히다 보니까 상호관세랑 그다음에 탄핵 금요일 날 11시에 선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뜻 손을 내밀기가 애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외국인들이 환율 때문에라도 지금 사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이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여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이렇게 됐냐 이게 아니라 달러는 의외로 강세는 아닙니다. 달러는 그래도 보합 약세 요 정도 수준인데 워낙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원화 약세가 조금 세게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원달러는 1,500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는 만큼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기까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조금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진짜 불확실성의 절정으로 치닫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이게
해소가 되면 완전히 뭐 해소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뭐 계속해서 뭐 관세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말을 바꾸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내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 5시에 관세 발표되고 나서 이게 또 확정이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장은 좀 진정 국면에 이번 주 지나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만연한 이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기 대표님께서는 첫 번째로 화장품 선정을 해주셨어요. 어제부터 좀 분위기 좋더라고요. 네, 분위기 좋죠. 왜냐하면 이제 관세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그 대미 수출하는 데 있어서 네. 화장품 관세는 0%입니다. 관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부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상호 관세건 보편 관세건 동일하게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여기서 관세 차이가 첫 번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을 거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주가적으로는 많이 소외됐습니다. 네. 많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크게 훼손된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이랑 일본에서 점유율 1위다라는 얘기는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 말에서 올해 넘어오면서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 크게 꺾인 건 없고요. 최근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관광 코스가 있답니다. 네, 지금 그림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올리브영. 네. 네. 외국인들이 요즘에 관광 코스가 네. 올리브영이랑 다이소랑 무신사랍니다. 무신사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도 사실은 유럽 여행 가면 일본이나 유럽 여행 가면 해당 나라의 드럭스토어 많이 가지 많이 않습니까? 가죠, 네. 그래갖고 인기 있는 제품들 많이 하는데 올리브영 가보시면은요 우리나라 화장품들의 인기 순위가 그대로 딱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 나라를 돌아가서도 같은 제품을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 크게 달라질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애경이 또 잘 네. 움직였어요. 애경 같은 경우가 그룹 자체에서 그래도 어찌됐건 화장품 관련 회사들은 실적이 크게 망가지지 않았는데 네. 애경 산업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연에 400억 원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시장이 괜찮을 때 매물을 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섹터 쪽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화장품 관련 기업도 되게 많잖아요. 많죠. 뭐 색조하고 있는 데도 있고 ODM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길 대표님께서 그 중에서 좀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각각 뽑아왔습니다. 각각이요? 네, 각각. 그럼 ODM 중에는 어디 보세요? 한국콜마. 한국콜마. 네, 한국콜마가 네. 이제 미국 향을 보신다라고 네. 하면 한국콜마가 이제 미국의 또 2공장 또 캐파 증설 이야기를 또 계속 내뿜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걸 조금 피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한국콜마 하면 또 대표적인 제품이 썬 네. 관련 제품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런 뭐 계절적인 계절성도.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미국에서 자꾸 관세 얘기 나오니까 그럼 미국을 보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마녀공장도 괜찮습니다. 마녀공장이요? 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일본 향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선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3년 연속 1위입니다. 네, 여전히 인기가 꾸준하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 차트도 보신다라고 하면 가격도요. 굉장히 착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마녀공장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즘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화장품 원재료의 가격은 굉장히 싸다. 네. 일반 분들도 다 아세요. 그러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마케팅하면 또 기억나는 기업이 실리콘투. 생각해 보시면은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최근 들어서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또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각각 다 보셔도 저는 재료가 다 괜찮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 기업도 이제 공통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주가의 조정이 좀 깊게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 좀 집중하신 것 같고 실적 견조하고 여전히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향으로 가는 그런 제품들의 수출 수가 지속적으로 좀 괜찮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눈여겨볼 섹터 경북 산불을 선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맨 처음에 산불이 났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단기적인 초단기 테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게 화재가 진압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산불이 나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길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좀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거의 재난급이잖아요. 이런 사태가 항상 벌어지고 나면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향후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뭐 예방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뭐 특단의 뭐 대책들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방책 같은 경우 하면 생각나시는 게 그냥 이제 감시 카메라. 그래서 산불 감시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CCTV로 이제 산불 감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도 아침에 보니까 살짝 또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화할 때 필요한 거죠. 진화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소방 시설을 확대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산불에서 이번에 굉장히 취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이걸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산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면 사실은 가장 취약한 게 연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연 관련된 것들, 진화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못하는 구간까지 다 해야 되면 무인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조금 금액을 책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인, 여야가 현재의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뭐 추경 얼마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내일 우선은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화재 예방, 진압 관련해서 추경 얘기가 내일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산불 관련주 하면 이제 여러 개가 조금 있는데 이 안에서도요 테마성이 있는 게 있고요. 정말 실적이 조금 따라올 수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불 관련주를 다 봐라 이게 아니라 이 안에서 실적이 정말 따라올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선별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산불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도 숫자가 따라와 주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TXR 로보틱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섹터는 탄핵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1시쯤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시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참 다행인 거는 시일이 정해졌다는 거. 이게 만약에 이제 더 뒤로 미뤄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번 주는 힘들고 다음 주, 다다음 주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번 주는 상호 관세 때문에 힘들었을 거고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4월 중순 이전에는 무조건 선고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또 시끌시끌 했을 건데 차라리 이번 주에 시원하게 그냥 맞아버리고 끝난다라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들쑥날쑥합니다. 뭐 예를 들면 맞아요. 이제 이재명 테마주가 최근에 정말 강세죠. 대표적인 게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가 막 상한가 갔다가 또 10% 이상 갔다가 오늘도 또 12% 이상 또 가고 있는데 이게 자꾸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네, 또 7%. 정치에 또 네. 엮여가지고 네. 오늘 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AI로 조금 그래도 안전하게 AI 소프트웨어로 잘 타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뭐야? 라고 하면 금요일이 되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되려 주가가 같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테마주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일은 정해졌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거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극심할 겁니다. 오늘이랑 아마 내일까지는 뭐 시장에서는 뭐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겠지만 아마 금요일이 되면요 한 번에 다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기각이 돼도 마찬가지고요. 받아들여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인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업무 복귀하겠지만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저는 흔한 말로 네.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2달이잖아요. 네.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굳이 이런 극심한 변동성 구간에 있는 거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내가 만약 혹시 가지고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 오늘 내일 중으로 차익 정리하는 실현을 게. 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 안전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로는 정치 테마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받쳐준다라기보다는 학연이라든가 지연, 혈연 이런 걸로 엮여 있으면서 명확한 그런 모멘텀 없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을 유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공약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는요. 게임 기업인 크래프톤 선정하신 것 같은데 혹시 크래프톤 선정하신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게임 갈 때가 됐습니다. 게임주 전반적으로 좋게 보세요? 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게임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게임을 안 해서 그 네. 플랫폼 이름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게임 플랫폼 안에서 최근에 중국인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국어권을 있잖아요. 네.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대만도 있고 홍콩도 있고 네. 이제 굉장히 중국어권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어권의 사용 비중이 50%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저 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중국에서 인기가 많으면 또 괜찮다라는 것도 있고 원래 이제 중국은 PC 게임이 조금 강세였고 그다음에 이제 콘솔이나 정정하겠습니다. 중국은 모바일 게임이 조금 강세였고 PC나 콘솔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이 조금 강세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조금 더 바뀌어요. 네, 중국에서도 PC와 콘솔이 조금 많이 최근 들어서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모바일 쪽도 원래 잘하긴 했지만 PC랑 콘솔 쪽에도 자꾸 신작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왜 크래프톤을 가져왔냐? 지금 변동성 구간입니다. 이번 주. 근데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넘어가면요. 실적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변동성이 아무리 심해도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크래프톤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4,052억입니다. 예, 작년 동기 대비하면 39%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 분기별 실적으로 쪼개서 보시더라도 분기별 실적 중에서는 최대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배틀그라운드 다 아시겠지만 배그가 최근에 평균 접속자 수가 32만 명이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수치가 24% 정도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전하게 또 중국 쪽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8년 런칭한 지 8년 됐습니다. 네. 안전하게 잘 나옵니다, 매출이. 그리고 최근에 인조이라고 신작을 또 네. 출시했는데 28일이니까 4일 됐죠? 네, 네. 네, 지금 70만 장 판매했습니다. 70만 장. 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한다라고 하면 한 180만 장 정도는 팔지 않을까라고 이제 현재 기대치가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 때 서브노티카 2라는 게 또 나오는데 네. 이게 인조이보다 연간 예상치가 더 높습니다. 200만 장 정도 기대를 하다 보니까 원래 잘 팔리던 거 여전히 매출 성장성 네. 좋고요. 신작 지금 나왔는데 잘 팔렸고요. 하반기 또 예정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위치 지금 한 34만 원대인 걸로 나오는데 네. 어느 정도로 목표가 잡고 손절 라인 잡은 다음에 대응하면 좋을까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결론은 이제 가격이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렇죠. 기관들도 정말 많이 사고는 있는데 전고점이 39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넘을 거냐 넘지 않을 거냐를 이제 첫 번째 허들로 네. 보셔야 되는데 넘기에는 살짝 애매한 구간이기는 해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네. 근데 이제 실적 발표하고 뭔가를 하면 38만 원까지는 상단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상단을 38만 원으로 보시고 손절가 31만 원입니다. 조금 타이트해서 내려갈 거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이고 다만 앞에서 제가 인조이 얘기했고요. 지금 5월, 6월 가면은 하반기 때 예정인 서브노티카 2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고점 이상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38만 원 찍으면 아예 전체 다 차익 실현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50% 차익 실현하시고 보유해서 또 그 다음 실적을 보셔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크래프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임에다가 신작에 대한 모멘텀까지 얹어서 이야기해 주셨고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목표를 손잡고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길건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2월) 엔비디아의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후 어닝콜에서 젠슨항 CEO는 에이전트 AI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올해 이데일리 TV가 전해드린 경제 대전망에서도 에이전트 AI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AI로
서비스가 매력이 있어서 그걸 쓰는 것이지, 물론 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챗GPT면 맞아요. 챗봇이면 맞습니다만, 오픈 AI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I 발전 단계를 5단계로 나누면서 1단계가 챗봇이고 챗GPT고 구글 제미나이고, 2단계가 이제 오픈 AI에서 공개했던 오원과 같은 리즈닝, 추론에 좀 특화된 것이고, 3단계가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AI 에이전트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업데이트 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AI 서비스 시장이 2025년에 성장이 될 거고, 여기에서 AI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현시킨다든지 기존의 서비스를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이 경쟁들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주목받고 있는 에이전트 AI, 과연 무엇인지, 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에이전트 AI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생성형 AI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명령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AI가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을 인식해 주어진 자원과 정보를 활용해 목표를 달성하는 AI인 거죠. 사람은 목표를 설정하면 에이전트 AI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이전트 AI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되고 오류를 줄일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또 대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빠른 예측과 전략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에이전트 AI를 활용해서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AI 에이전트의 활용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여행 예약을 하거나 음식을 주문하고 쇼핑을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검색부터 예약, 주문, 배송 관리까지 에이전트 AI를 통해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나 투자 부분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실행해주기도 하고요. 사기 방지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에이전트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데요. 기존 AI와 달리 행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제조, 자율주행, 교육 등의 분야를 포함해 점점 서비스의 범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과 함께 윤리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만큼 책임과 신뢰의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으며 올바른 규제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에이전트, AI,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며 우리의 생활을 바꿔나갈 텐데요. 저희가 잘 지켜보며 필요한 내용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뭐 낙폭을 조금씩은 줄이고 있는데 내일 모레 빅 이벤트를 앞두고 계속해서 좀 쉬어가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 0.38%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은 약보합 출가를 했습니다. 0.17% 정도. 일단은 중국도 상호 관세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소강 상태 보이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0.38%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은 역시 약보합권 수준에서 0.17%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중국 쪽도 예외일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약보합권 수준이어서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테슬라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네. 이번 주에는 AI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박사님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열풍입니다. SNS나 그렇죠. 뭐 이런 온라인상에서 지브리풍으로 지브리 분위기로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이런 이게 오픈 AI에서 네, 지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자신의 사진들을 올리면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주고 네. 바비 인형 스타일로도 바꿔주고 레고 스타일로 레고 스타일로 바꿔주고 모든 걸로 사실은 다 바꿔주면서 너도 나도 다들 한 번씩 해보고 또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 이어서 릴스로도 만들어보고 사실은 이 놀이죠 하나에. 네. 저희가 네. 박사님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로 좀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놀이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네. 사실은 또 자기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네. 뭐 이러한 심정 속에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오픈 AI 저도 나왔네요. 저는 되게 나이 들게 나왔는데 아닌데요. 스마트해 보이는데 귀엽고. 비슷한가요? 네, 네, 네. 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럼 나도 뭐 그림이 많은 분들이 그 지브리 분위기의 이미지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나도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네. 순식간에 이 오픈 AI의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많이 늘어났다고 폭증을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오픈 AI는 사실은 이걸 예상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5일 만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와. 사용자를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DAU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방문하는 사람들 숫자가 125만 명을 기록하면서 한국 역사상 네네. 가장 챗GPT를 많이 이용하는 지금 분위기로 형성이 됐고요. 네. 또 하나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약 한 4억 명이라고 하는 무료 방문자들이 주간으로 있었는데요. 이것이 5억 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5억 명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한 기록을 갱신한 거고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입자 수가? 발전에 근데, 네. 근데 여러분 구별하셔야 될 것이 지금 유료 사용자는 2천만 명을 넘지 않고 있어요. GPT 플러스라고 하는 유료 사용자는 2천만 명을 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무료 사용자들이 5억 명을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무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료 사용자한테도 지금 이미지 만들게 해주고 뭐 또 우리가 R1이라고 O1이라고 하는 이런 추론 모델도 한 번은 써보게 몇 번 제한해서 써보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료 사용자도 쓸 수 있는 폭들이 많아지면서 챗GPT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게 되는 건데요. 네. 올해 사실은 챗GPT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챗GPT 오픈 AI 경영자라면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 5억 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천만 명을 3천만 명, 4천, 그러니까 유료 이용자가 유료를 2천만 늘려야 명이면 될지. 이거를 3천만 명, 4천만 명으로 만들어야 될지 5억 명은 이거 무료로 만든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비용만 부담하는 거고 그럼 뭔가 자금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럼 광고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AI 브라우저 시장이 커진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오픈 AI 샘 알트만도 2주 전에 한 방송에서 미국 방송에서 AI 브라우저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구글도 지금 AI 브라우저를 하고 있고 지금 퍼플렉시티 AI 브라우저를 2월 말에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AI 브라우저는 여러분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AI 브라우저를 쓸 수도 있고 네네. 데스크탑에서 쓸 수 그쵸, 있는데 그쵸. 제가 여기서 무언가 작업을 하면서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에다가 AI에게 시킬 수 있어요. 너가 나인 것처럼 쿠팡에 접속을 해서 너가 나인 것처럼 배달의 민족에 접속을 해서 어제 주문했던 마라탕 하나만 더 시켜주고 그리고 어제 주문했던 사과 한 박스만 더 주문해줘 라고 하면은 AI가 에이전트죠 이것이 네네. 들어가서 강정수처럼 비밀번호 누르고 아이디 누르고 들어가서 어제 했던 거 찾아가지고 결제하고. 마우스를 갖다 클릭하고 또는 모바일에는 스크롤을 내려가지고 터치를 하면서 주문을 하고 원래 저장돼 있던 그런 패턴도 그렇죠. 네. 패턴을 그래서 쿠팡 입장이나 배민 입장에서는 이것이 강정수 사람이 들어왔는지 AI가 들어온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픈 AI 브라우저를 많이 쓰게 된다. 5억 네. 명이 5억 명한테 이제 브라우저 속에서 AI를 오픈 AI 챗GPT나 지브리를 만약에 만든다면은 훨씬 더 예를 들면 일주일에 5장 만드는 걸 10장 만들게 해드릴게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라면 네네네. 사람들이 그걸 쓰게 되면서 되겠네요. 이 기능도 좋은데 그렇게 쓰게 되면 훨씬 더 흔히 말하는 개인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 강정수의 취향이라든지 구매 히스토리 이런 역사들을 다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광고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 검색 무료로 쓰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무료로 쓰시고 네. 네이버 검색 무료로 쓰시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어디서 받습니까? 광고주들에게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매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오픈 AI라고 한다면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료로 전환시킬까?
이 5억 명을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가지고 돈 내세요. 한 달에 $20. 네. 여러분 넷플릭스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 나는 그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쓸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왜 $20를 내야 돼? 그렇죠. 예. 근데 무료로 쓰려면 한 번 쓰던 거를 5번 쓰고 10번 그렇죠. 쓰겠죠. 더 써보겠죠. 그리고 거기 광고에 노출되거나 거기에 예를 들자라면 그걸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구매 커미션을 갖다가 이 수수료를 오픈AI가 챙겨간다라면 오픈AI는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의 어떤 돈을 벌면서 훨씬 더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들은 지금 xAI가 지금 X닷컴하고 합병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것도 뭐냐면 X닷컴에 있는 이용자들을 그룹 이용자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렇네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용자 확보 경쟁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용자 확보 경쟁이 들어가는데 이걸 위해서 뭘 하느냐? 무료로 쓸 수 있는 재미난 놀이, 지브리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주면서 챗GPT 재밌어. 근데 그거 들어와서 질문도 한번 하게 되고 그렇죠. 챗GPT에서 요즘 검색도 여러분 제공하잖아요. 검색도 한번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저의 일상 속에서 챗GPT를 일상화시키는 거죠. 파고들게 하는 거군요. 예, 파고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언젠간 이들 가지고 큰 비즈니스, 구글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인스타그램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네이버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것이 오픈AI의 목표인 거고 지금 xAI가 X닷컴과 합병한 것도 그 맥락 속에서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바로 유료화를 한다거나 광고를 막 붙인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네.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지브리 푸사를 만드는 열풍도 사실 뭐 그 전에 이 오픈 AI에서 챗 GPT에서 이 이미지를 만드는 건 달리에서 네. 하는 거였는데 이걸 이제 소라랑 합쳐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 퀄리티를 훨씬 더 좋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게 이미지가 나오는 게 퀄리티가 좋다. 네. 그러니까 내 푸사로도 쓸 정도로 좋은 이미지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가입하고 쓰게 되는 이런 그렇죠. 단계를 네, 공략하는 뭐,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선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구글이 제미나이 2.5를 지난주에 네네. 발표했었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 2.5가 지금까지 나왔던 AI 서비스 모델 중에서 가장 좋다고는 평가를 받아요. 네네네. 근데 오픈 AI가 정말 얄궂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네. 구글이 처음에 제미나이 발표할 때 소라 발표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물을 타는 거죠. 이번에 2.5 발표하니까 우리 지브리 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지브리를 할 수 있었던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라의 기술과 다리의 기술을 합쳐서 이제 다리 3라는 걸 내놨거든요. 아. 다리도 이제 1, 2, 3가 있는데 다리 3를 내놓으면서 여기에 소라의 기능을 어느 정도 집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다리라는 기능을 호출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챗GPT랑 대화하듯이 하면서 쉽게 누구든지 이 프롬프트를 집어오면은 프롬프트라고 하죠. 입력하는 것을 네.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거기서 나 안경 쓴 거나 마음에 안 드니까 안경 좀 빼줄래? 그럼 안경을 빼줍니다. 거기에다 뒤에다가 대한민국 국기 좀 여줄래? 그럼 여줍니다. 네네. 그 배경을 남산이 좀 있는 야경으로 좀 바꿔줄래? 좀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런 네네. 식으로 과거에는 그런 이미지의 첨가라든지 수정이라든지 보완이 되게 어려웠는데 대단히 쉽게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소라랑 결합한 것도 되게 중요했고 다리 3로 업그레이드 되고 이것이 챗GPT 4.5에 그러니까 챗GPT랑 통합되면서 훨씬 더 이 인간과의 대화 관계 또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도 대단히 좋아졌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러한 푸사뿐만이 아니라 푸사를 하루 들어왔다가 다양한 경험도 하게 되면서 정말 재미있다, 할만하다 이러한 지금 평가들이 지금 이용자들에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사실은 여러분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의 강정수의 앞모습 이미지를 보면서 강정수 예를 들면은 제가 명함판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옆모습도 보여줄래 그러면은 옆모습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요? 사실 구글 제미나이도 대단히 뛰어나요. 근데 여기다가 확실하게 재미있는 요소를 예를 들면 샘 알트만도 자신의 푸사를 갖다가 그러니까요. 바꿨잖아요. 지브리로 이렇게. 스타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서 사실은 확실하게 구글을 마케팅적으로 눌러버린 거죠. 구글 제미나이를 또 경제하는 그런 행보이기도 했네요. 네네. 근데 저는 이거 보다가 약간 궁금했던 것이 근데 어쨌든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을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건데 이 저작권 문제의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단순히 이제 지브리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AI를 통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거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되는 건데요. 원래 저작권 법상에서는 어떤 스타일과 어떤 화풍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창작물을 보호하는 거죠. 창작물을 카피하는 것, 창작물을 100% 복사하는 것. 네네. 이 허가 없이 이런 것은 분명하게 저작권법을 위배하는 것이지만 그 스타일이니까 이건 되게 논쟁거리예요. 무조건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100% 베낀 것 같은데라고 한쪽에서는 창작자들은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브리의 저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네. 같은 경우는 역겹다라는 네, 표현을 쓰고 되게 안 좋게 있거든요. 평가했더라고요. 되게 안 좋다라고 지금 역겹다라고까지 쓰고 있는 거에서 방식을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법률적인 다툼을 할 거를 왜 오픈 AI는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그렇죠. 오픈 AI도 이거에다가 엄청난 비용을 무는 것보다는 안 무는 게 나을 텐데 근데 보니까 이건 저작권적으로 충분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학습할 때 네. 이거를 지브리를 학습할 때 그러면 이거를 원래 베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학습할 때 그런 뭐 디즈니 스타일이라든지 지브리 스타일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허가받지 않고 학습시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논쟁의 대상입니다. 제가 오픈 AI가 옳다. 또는 뭐 저작권자들이 옳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아니라 논쟁의 대상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건 결국은 법원에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강정수가 대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스타일을 공부를 했어요. 네. 어떤 작품을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제가 어떤 것을 만들 때 일부는 어떤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자, 학습한 것을 우리가 저작권 위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일종의 공부한 것을 그쵸, 우리가 그쵸. 저작권자의 시를 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폭삭 소가수다에서 뭐 나붓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를 외웠어요. 네. 한 그쵸, 대사로. 그쵸. 네. 자, 저걸 저작권 위반으로 볼 것이냐. 그러게요. 그 친구가 그건 어떤 설정이냐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시를 갖다가 대사로 읊조린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쵸. 자, 이런 걸 우리가 재현한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대단히 큰 논쟁이거든요. 또 하나 또 짧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뉴욕타임즈하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픈 AI하고도 법정 소송 중이고요. 지금 많은 미국의 언론들, 영국의 언론들하고는 뉴욕타임즈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오픈 AI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또 퍼플렉시티하고도 소송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법원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전형적인 이 실리콘밸리 스타일이에요. 우선 일단 달리고 문제가 되면은 소송을 하거나 합의를 한다. 그 뒤에 수습한다. 예, 왜냐하면 우선 이용자를 5억 명 만든 것이 중요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5억 명을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라면은 나중에 비용을 지불한다. 이게 전형적인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 일단 시장 점유율에 그 시장에 침투하는 것, 이것을 일단 우선순위로 보고 그 위에 법적 리스크를 돈으로 해결한다. 이런 부분들이 우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말씀해 주신 건 어쨌든 오픈 AI가 처음 이 태동을 하고 나서 침투할 때도 이런 전략이었죠.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은 풀어서 사용자들을 확보한 다음에 이번에도 뭐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써 오픈 AI 이걸로 해서 지브리 스타일이나 이런 이미지를 생성해서 막 당근에 몇천 원씩 파는 이런 사람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러면 이런 뭐 패턴들을 이런 생활과 경제적 패턴들을 봤을 때 이번에 지브리 열풍이 뭔가 AI 시대에 큰 뭐 변화는 아니겠지만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침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정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이제 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AI 없는 생활을 네.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AI 검색 서비스도 이제 시작이 되면서 네. 이제 정보를 검색할 때도 AI를 이용하는 거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이제는 AI 친구, AI랑 대화하면서 오늘 있었던 스트레스에 대해서 학교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앞으로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생활 습관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네. 우리가 블로그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고 SNS가 생기면서 이곳에 나의 일상들을 올리기 사진 시작하고 찍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많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AI를 가지고 창작의 이 문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정말 언론사만이 글을 찍어낼 수 있었는데 뉴스를 이제 온라인만으로도 만드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에서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처럼 이제는 이게 보편화되는 것처럼 AI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누구든지 이제 아이디어만 좋으면 근데 이것을 직접 손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머리에서 아 이런 스타일과 이런 스타일을 결합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 많은데 나는 그 아이디어가 없는데 아, 나 저거 그래도 5,000원이라고 살래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변이 확대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저변이 확대되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거든요. 이른바 번들링이죠. 제가 인터넷을 하면서 IPTV라는 상품을 우리가 SK 같은 경우나 KT 같은 경우 LG 플러스는 번들링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오픈 AI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저변을 확대하면 여기다 추가 상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문턱을 낮추기 위한 작업들은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뭐 산업적인 측면으로도 저희가 또 연결을 해보면 뭐 샘 올트먼이 뭐 계속 SNS에 남기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되게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서 뭐 근데 이미지 좀 그만 만들어주세요. 저희 GPU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은 뭐 진짜 GPU 안에 들어가는 HB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진짜 더 많아지게 될 것인지 뭐 그런 해석 뭐 이런 어쨌든 AI가 훨씬 더 보편화되면 칩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전순왕이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100배가 늘어날 것이다. 네네. 이용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AI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학습 중심의 AI의 수요가 있었던 거죠. 학습을 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스케일 법칙에 의해서 고사양 H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계속해서 그리고 이것이 뭐 3만 개, 5만 개에서 여러분 그록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3만 개에서 시작해서 10만 개로 간다면 20만 개로 갔고 또 지금 블랙웰 30만 개를 X자 AI는 선주문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자, 학습에도 이만한 GPU가 필요하지만요. 서비스가 5억 명이 쓰는 서비스가 된다. 그렇죠. 이러면은 GPU는 그러니까 물론 추론 전문이지 전용으로 쓰이겠지만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지브리 때문에 5억 명 늘어났는데 다른 기능 때문에 또 1억 명 늘어나고 또 다른 기능 때문에 또 1억 명 늘어나고 1억씩 늘어나면은 GPU를 녹아내리는 걸 가만두지 않기 위해서는 GPU를 계속해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야도 이런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의학 영역이라든지 정보를 찾는 영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쇼핑 커머스 영역으로도 지금 AI가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곳곳에 우리 생활 속에서 AI가 침투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점점 여러분 GPU는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 GPU의 계산 속도가 올라가는 상승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다라면 네네. HBM이 이제 그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속도는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AI 가속기, AI 칩 또는 여기에 결합되고 있는 HBM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저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저희가 몇 달 전에 딥시크 이야기하면서 뭐 저가칩만 써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아니다. 고가칩도 계속 이 AI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고가칩도 더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거 저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오픈 AI 쪽에서는 어쨌든 스타게이트 뭐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미국에서 연합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돈을 많이 투자받겠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속된 말로 수금하러 왔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과연 돈이 모아질까라는 그런 의구심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400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0억 달러를 소프트뱅크가 주도했다라는 말은 소프트뱅크 혼자서 한 건 아니고요. 소프트뱅크도 많이 했지만 소프트뱅크가 다른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제 400억 달러의 투자를 한 거고 여기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부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지금 오픈 AI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인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단기간에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가 넘는 440조 정도 되는 기업 가치를 엄청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사실은 주 역할,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자면 오픈 AI의 주요 투자자였다라면 주요 투자자가 소프트뱅크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AI의
모든 걸 걸겠다 그랬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모든 걸 걸겠다. 네네네. 그래서 AI가 아니면은 그냥 죽음을 달라. 뭐 이 정도의 지금 자세로 얘기를 하면서 네. 특히 일본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인이요 눈을 뜨라. 그러니까요.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회다. 그래서 오픈 AI하고 또 여러분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일본에 크리스탈 AI라고 하는 네, 조인트 벤처도 만들었죠. 그래서 수정구슬까지 네, 주고 수정구슬 봤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조인트 벤처가 뭐냐면 모든 기업에게 중소기업이건 제조업이건 대기업이건 여기에 AI로 만든 소프트웨어를 다 집어넣겠다. 그래서 SI 시장을 뒤엎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ERP 시스템 새로 AI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크리스탈 AI를 일본 경제의 모든 곳에 제조업부터 판매원 모든 곳에도 AI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다 집어넣겠다. 네. 이것이 이제 손정 회장의 계획이고 이걸 위해서 오픈 AI고 아예 협업을 하겠다. 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죠. 솔루션을 오픈 AI 걸 쓰더라도 이걸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이 크리스탈 AI가 일본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겠다. 그래서 일본이 AI 경제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적인 어떤 분위기들을 반전시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오픈 AI는 소프트뱅크가 이러한 구체적으로 그냥 오픈 AI에게 투자해서 나중에 몇 년 지나서 큰 돈 벌 거야가 아니라 오픈 AI로는 당장 돈 못 벌더라도 이 오픈 AI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금전적인 재정적인 어떠한 지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걸 가지고 먼저 일본 시장, 일본 경제를 완전히 AI 경제로 만들겠다. 그래서 일본이 AI 모델 부분에서는 미국과 중국하고 현재 경쟁을 못하지만 응용 분야에서는 어쩌면 일본이 1등 해보겠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일본을 위치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 지금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오픈 AI가 손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성장의 모멘텀들을 왜냐하면 응용 시장의 어떠한 부분에서 소프트뱅크가 일본을 만들어 줄 테니까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오픈 AI의 첫 해외 지사가 일본의 동경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의 이번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맥락 또한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정보들 들어보니까 일본이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어쨌든 미국, 중국의 AI 패권 다투고 있고 그 아래 단에서의 실무적인, 실용적인 응용 AI들은 일본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굉장히 강하게 쓰고 있다라고 저도 봤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 사실 손정희 회장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고 AI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저는 실기 때를 놓치기 너무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AI 서비스들은 좀 어떤 현황입니까? 얼마 전에 뭐 LG가 뭐 생성형 AI 만들었는데 뭐 성능이 꽤 좋다. 아니면 뭐 네이버가 지금 AI 서비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직 저는 젠걸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노력하고 있는 건 저는 오히려 LG인 것 같은데요. LG의 서비스가 이제 대중 서비스로 경험이 못하다 보니까 지금 평가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지난주 목요일이죠. 네이버가 AI 브리핑이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조금은 실망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지 보시면 이것도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AI 브리핑 서비스를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AI 브리핑이라는 걸 자주 만나보셨나요? 네이버에서? 저도 못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김치찌개 끓이는 법 하면은 AI가 이렇게 브리핑으로 나옵니다. AI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다음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 그냥 검색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과 김치찌개 끓이는 법. 방자가 지금 하나 빠졌는데 네이버 AI는 이건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가 고의적으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기에다가 또 AI를 돌리게 될 경우에는 많은 GPU가 들어갑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저거는 이용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했을 수도 있고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기술력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즉 세만틱이라고 하는 의미론적 분석을 이 질문에서부터 해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고 있는 결과거든요.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과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저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역사에 기록될 조금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성과가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않은 좀 초보적인 단계라는 것을 이번에 네이버의 AI 브리핑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AI도 좀 더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마지막은 좀 아쉽네요. 어쨌든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AI 관련해서 지브리 열풍 통해서 우리나라의 AI 산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박사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3월 프랑스 테슬라 차량 등록 대수 37%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등, 일본 증시 패스트 리테일링 반등세, 대한민국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강세, 레이저 옵텍, 헬리오스, 피콜로 투톱 출격입니다. 어제는 다우만 혼자 왕따를 당했군요. 다우 산업만 마이너스 약보이고요. 나머지 3개 지수는 강보합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 마지막에 끌어올려서 강보합을 기록을 했는데 다우는 시간이 살짝 부족했나요? 그렇죠? 지금 장중에 엄청 끌어올려서 밑꼬리를 길게 단 모습을 4대 지수가 다 보였는데 그 0.03, 뭐 거의 뭐 보합이죠. 저 정도면 0.04 소수점 두 자릿수 약보합이니까요. 자, 일단은 뭐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드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쌍바닥이 나오고 또 올라가면 또 이제 밑바닥에서 다시 반전이 또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질 때는 이렇게 봉우리가 낮아지면서 무너지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4개 포봉으로 무너졌죠. 뭐 쌍봉으로 무너지든 저렇게 포봉으로 무너지든 어쨌든 봉우리가 산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이제 이 그 궁둥이를 높이고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입니다. 그렇죠? 인생처럼 계속 희노애락이 반복이에요. 주가도. 이렇게 봉우리를 낮추면서 쌍봉으로 무너졌다가 밑바닥에서 쌍바닥으로 올라갔다가 계속 그러한 그림들이 얽히고 설키고 그런 것들이 주봉, 월봉, 연봉으로 보면 이제 긴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0.87 플러스인데요. 나스닥은 이제 이 저점이 붕괴된 상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죠? 어저께 하루는 다우가 약보합이어서 4개 지수 중에 가장 약했지만 다우의 지금 모습을 보시면은 전저점 위에서 쌍바닥을 그리고 있고요. 나스닥은 전저점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짝꿍댕이가 됩니다. 물론 쌍바닥도 짝꿍댕인데 이거는 엉덩이가 이쪽이 처진 짝꿍둥이가 되겠죠. 밑에서 올라오니까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S&P 500입니다. 0.38. 이 S&P 500은 거의 뭐 전저점하고 비슷한 구간에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얘도 이제 오른쪽이 얘는 올라간 쌍바닥이 되겠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전저점이 깨졌군요. 이렇게 보니까 다우 지수가 어저께는 약보합이었지만 하루는 4대 지수 중에서 유일하게 다우 지수만 전저점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3개 지수는 일단 전저점이 다 깨졌죠. 그렇죠? 많이 깨졌냐, 적게 깨졌냐 차이만 있었지 전저점이 다 깨졌습니다. 3개 지수는. 다우가 제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 빼고 하루만 보면은 다우가 약하지만 지금 이 밑바닥에서 전저점이 깨졌냐 안 깨졌냐를 봤을 때 다우가 제일 강한 거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밑바닥에서 끌어올렸지만 얘도 전저점 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얘는 가장 처졌네요. 그렇죠? 같이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되면 오른쪽 엉덩이가 가장 처진 짝꿍둥이로 올라가게 되겠죠. 오른쪽 엉덩이가 가장 처진 짝꿍댕이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에너지가 약하겠죠. 당연히. 이것도 그 각도나 이런 에너지 세기의 그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오른쪽이 올라가는 짝꿍댕이로 올라가는 거는 힘이 제일 강하겠죠. 그렇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우 산업 지수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른쪽이 올라간 짝꿍댕이냐, 오른쪽이 처진 짝꿍댕이냐. 그 처진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 61선에서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죠. 자, 독일 닥스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죠. 지금 미국 지수는 밑에서 처져가지고 이때 전저점을
뚫고 지금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고 전저점에 지지를 받거나 이 지금 독일 닥스는 상당폭 상당 기간 상승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뭐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죠. 내려가면 계속 전저점입니다. 이동평균선도 아직 많이 있고요. 지지할 곳이 많아요. 자, 61선에서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브라질도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브라질도 밑에 깔린 이동평균선 많이 있죠.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인도는 브라질을 또 못 따라가네요. 인도는 그냥 밑으로 쭉 내려와 버리는 상태고요. 음봉을 크게 맞았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 종합도 61선, 121선 겹치는 구간에서 일단 반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네요.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한 모습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심천입니다. 자, 심천도 61선, 121선 이 겹치는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라고는 하지 못하고 이제 멈췄죠. 하락이 멈췄고 박스권 하단부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니케이가 문제군요. 자, 니케이 미국을 못 따라가네요. 오늘 그렇죠? 미국은 어쨌든 밑이 처진 짝꿍댕이던 밑이 오른쪽이 올라간 짝꿍댕이던 어쨌든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일본 증시는 시작하자마자 그냥 내리 꽂아가지고 다시 신저가를 오늘 가버리네요. 힘이 약하죠. 이건 오른쪽이 완전히 엉덩이가 쳐져버렸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은 조금 다르죠. 대만은 조금 반등을 조금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사실 니케이보다 이 내려간 폭이 더 심해요. 그렇죠? 한 단계 더 내려가 버렸죠, 이거는. 어쨌든 니케이 대만이 지금 미국의 모습보다는 더 약합니다. 뒤로 가볼게요. 역시 관세 폭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힘이 없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역시 어저께 하락갭을 못 뚫어버렸기 때문에 하락갭을 못 메웠죠, 어제. 결국 오늘 시작하면서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동평균선 다시 머리 위에 다 얹혀졌죠. 결국. 그렇죠? 5, 10, 20, 60, 120 전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제는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이동평균선 다 밑에 깔고 있었는데 이제는 머리 위에 다 있다. 뒤로 가볼게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다 쏟아져서 오늘도 음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이제 내리 꽂기 시작하죠, 이게. 50, 20, 60, 122 내리 꽂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지금 압박을 받는 자리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차트는 어때요? 완전 반대죠? 자, 밑에서 올라가는 짝꿍댕이 패턴을 그리면서 지금 이동평균선 다 밑에 깔고 있고요.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여기 닿으면 직접적으로 이제 올려치는 게 보이지만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것들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밑에서 이제 바람을 불러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 바람을 막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풍선처럼. 그렇죠? 전부 다 힘을 받고 있잖아요. 얘는 위로. 자, 1470원 지금 돌파하고 있고요. 1480원, 90원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유가도 지금 이제 살아났고요. 자, 지금 이제 61선이죠. 61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오늘도 3천억 원 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3천억 지금 넘었겠죠? 자, 코스닥은 와, 규모에 비해 2천억 원 가까이면 코스닥의 충격이 더 심하겠네요. 뒤로 가볼게요. 자, 오늘도 만만치 않죠? 3천억 원이면 거의 어제 수준 다 팔았고요. 자, 지금 뭐 3월 28일부터 보세요. 2조 4천억, 2조 6천억. 자, 거의 지금 3조예요, 3조. 그렇죠? 지금 거의 3조가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조가량의 달러가 우리나라의 적이 되겠죠? 순매도를 하니까 주식을 팔고 갖고 나가버리니까 달러가 없어져 버리니까 달러 가치가 그만큼 3조가량의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세 종목 빼고 전부 플러스고요. 가장 많이 오른 거는 테슬라 3.59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일본 증시 띄엄띄엄 있는데 가장 많이 오른 거는 12의 패스트 리테일링, 바로 유니클로의 모회사 2.27%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유니클로 시가총액 보세요. 저렇게 커요. 자, 홍하이 프리시전 1.32, 이게 잘 많이 오르나요? 그렇죠. 폭스콘의 모회사 제일 많이 오르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존스앤존슨 어제 특징주로 존스앤존슨 어제 장대 음봉을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존스앤존슨은 그 지금 소송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베이비 로션에서 활석 그 발암 물질 나와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대규모 소송을 했는데
지금 100억 달러 지불한 합의안을 제출했어요. 존슨앤존슨이 이 정도로 합의하자고. 근데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힘들어지죠. 돈을 더 제시하던가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존슨앤존슨이 일단 하락을 했고요. 물론 우리나라 유한양행이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렉나자로 이제 성공을 거뒀잖아요. 지금 일단 뭐 일말의 성공, 1탄의 성공을 거뒀고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거잖아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은 이미 분사를 했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그 생활용품 회사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귀주모태주랑 오량액 별로 좋지가 않네요. 잘 나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봉우리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 그렇죠? 안 좋죠? 봉우리가 낮아지면서 꺾이면 안 좋아요. 봉우리가 낮으면 꺾이면 안 좋은 거고 밑바닥에 올라가면서 쌍바닥에 걸면 좋은 거죠. 자, 힘이 다 없는 거죠. 21선 깼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심천이 더 안 좋아요. 심천은 지금 CATL이 전저점 붕괴시켰고요. BRD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21선이 이탈되고 있네요. 자, 좀 약한 모습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혼다자동차 오늘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니케이 증시가 미국 증시처럼 반등을 못하는 거예요. 이 하락갭을 뚫지 못하고 오늘 또 음봉을 맞고 있거든요. 시가총액 1위의 도요타 자동차의 모습이 저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랑 AS 테크놀로지입니다. TSMC랑 AS 테크놀로지는 그나마 양봉이 나오면서 하락갭을 조금이라도 메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 며칠간의 흐름은 대만 각권이 니케이보다 센 거죠. 뒤로 가볼게요. 자, 일본의 특징주입니다. 페이스 리테일링 오늘 2.84% 급등하고 있고요. 자, 밑에 룰루레몬을 띄워놨습니다. 자, 룰루레몬이랑 결국 페이스 리테일이랑 세 개를 지금 섹터는 틀리지만 의류 섹터 안에 있는 개별 저기 틀린 거죠, 살짝. 룰루레몬은 지금 하락갭을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페이스트 리테일링은 하락갭 다 메웠죠? 그쵸? 지금 시가총액 10위짜리잖아요. 도요타 자동차는 하락갭을 다 못 메웠는데 페이스트 리테일링 의류 섹터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장기 성장 여력이 우려하는 그 존재감 뭐 나온다 해가지고 투자 의견은 그냥 현상 유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가 313달러, 302달러로 하향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도 의견이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대만의 특징주는 알칩테크, 미디어텍도 같이 띄워놨습니다. 자, 알칩테크는 디자인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텍, 미국의 퀄컴이나 대만의 미디어텍을 팹리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공장이 없는 회사, 설계도를 그립니다. 근데 그걸 TSMC에 바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알칩테크라는 칩리스 기업 혹은 디자인 하우스,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미디어텍이 설계도를 그리면 TSMC가 잘 알아볼 수 있게 공정에 맞게 변환해서 그 그림을 얘가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미디어텍, 팹리스, 알칩테크, 칩리스, TSMC 제조, AS 테크놀로지 조립 테스트 이렇게 분업화가 확실히 이루어진 요 생태계를 갖고 대만이 이 시장을 다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알칩테크는 크게 보면은 팹리스인데 팹리스의 칩리스 회사, 디자인 하우스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겁니다. 오늘 여행주 오르고 있고 골프,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자, 미용 의료기기 섹터 보겠습니다. 레이저 옵텍, 클래시스, 하이로닉, 원텍, 휴젤, 메디톡스, 비올, 파마리서치, 휴메딕스, 라메이텍 뭐 쭉 있죠. 여기서 지금 뭐 침습이냐 비침습이냐 최소 침습이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가지고 뭐 보톡스냐 필러냐 아니면은 미용 의료 기기에서 뭐 하이프냐 아니면은 그 레이저냐 뭐 이런 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얼굴이 예뻐지는 데 관련된 수술 다음의 단계입니다. 수술이 있고 시술이 있고 화장이 있잖아요. 화장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수술은 결심을 크게 해야 되는 거. 시술은 좀만 결심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그렇죠. 시술 미용 의료 기기 쪽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레이저 옵텍을 보도록 하죠. 레이저 옵텍과 클래시스를 놔뒀습니다. 뭐 클래시스는 사실 김수현 씨 논란이 금방 잠재워졌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그냥 금방 잠재워지고 다시 신호가 갔어요. 볼류머의 모델이었기 때문이죠. 자, 지금 피콜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레이저 옵텍은 재생유도, 흉터치료, 모공 개선 기능하는 피콜로랑 피콜로 프리미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고체 UVB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백반증 건선 안토피 치료하는 팔라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옛날에 저기 있었잖아요. 뭐 루트로닉도 미용 의료기기 쪽에 있었고 황반변성 치료하는 의료 쪽이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미용 쪽이 있고 의료 쪽에 같이 있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 띄워놓은 거는 모공 개선, 흉터 치료, 피부 재생 유도하는 피콜로를 띄워놓은 것이고요. 와, 오늘 갭 상승 나왔죠.
이 박스권 상단부의 답답한 매물대를 벗겨내는 갭 상승이 나왔고요. 클래시스도 결국 신고가를 향해서 다시 갑니다. 2월 26일 날 71,500원의 신고가거든요. 자, 관세에도 무관하고 우리나라 은은님들의 어떤 실력을 뒷받침해주는 저런 미용 의료기기들의 선전, 지금 눈여겨볼 만하죠. 저런 데는 지금 완전히 저게 성역입니다. 자, 오늘의 한 주 매도평입니다. 그 드래곤볼에서 따왔는데요. 레이저 옵텍의 피콜로라는 미용 의료기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옵텍의 피콜로, 모공 박살포 발사! 네, 뭐 관세 충격과 불확실성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 오늘은 자동차 산업, 특히 현대차에 맞춰서 그 영향을 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박순혁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세와 현대차 일단 주목을 끌 만한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대한민국 그 언론들이 너무나 이제 친중 반미적인 지금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서 그게 이제 시장에 뭐 잘 모르시는 이제 일반 시민들을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좀 오도해서 그 사실이 지금 주가에도 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상황을 좀 뭐랄까 그 좀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수치적으로 좀 이제 냉정하게 좀 이제 봐야 될 이제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친중 반미적인 이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이 이제 YTN 연합뉴스 같은 데인데 특히 YTN이나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기관 통신사라서 여기서 이제 하나 그 기사를 잘못 쓰게 되면은 이제 그 기사를 전 언론들이 이제 받아쓰면서 이제 친중 반미적인 이 논조, 정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번지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 이제 그 관세 문제 관련해서 이제 YTN 자막 뉴스에서 나온 걸 보면은 현대차가 11조 손실 위기다. 한국 GM은 사업 접을판이다. 해서 이제 밑에 그 제목은 어떻게 달았냐면 트럼프의 통 큰 선물 안겼는데 현대차에 날아든 관세 부메랑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느낌이 현대차가 트럼프한테 이제 큰 선물을 안겼는데 트럼프가 이제 배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잘해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미국 트럼프보다는 이제 중국 시진핑 쪽에 좀 더 잘해주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냐는 이제 그런 좀 목적성을 갖고 이제 자막을 좀 다는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해에 이제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총 판매한 이제 판매 대수가 170만 매 됩니다. 이제 한국 수출이 100만 대고 멕시코 수출이 이제 14만 대니까 미국 판매량의 한 65%가 이제 관세 대상이 된다. 이제 이걸 보면은 되게 이제 큰일 났네 이제 현대기아차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출처가 SK증권 보고서를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자동차 관세에서 25%를 시행했을 경우에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이 연간 최대 10조 원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좀 뭐랄까 SK증권에서 이제 보고서 나온 것 자체부터 좀 이제 너무 지나치게 불안감을 좀 이제 증폭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반중 친미적인 이제 이런 요소가 저 안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다만 31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 내 생산량을 연간 120만 대로 끌어올리더라도 이제 총 170만 대를 팔고 있었으니까 이제 50만 대 부분, 나머지 30%에 대한 관세 부과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듯한 이제
형태로 지금 뉴스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예. 예. 10조 원 얘기가 연간 영업이익 10조 원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 이제 실적 한번 보시면 현대차의 25년 예상 그 영업이익이 한 14조 5천억 정도가 되고 기아가 한 1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한 대략 한 27조가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 수출 물량 중에서 대략 한 30% 정도만 이제 뭐 25% 관세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영업이익 합산 영업이익의 이제 40%가 날아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누가 봐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좀 특정한 좀 목적을 갖고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좀 생각이 좀 우려가 되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YTN 역시 기사 나온 건데 이제 한국산을 거른다. 알고 보니까 중국 댓글 부대였다.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한국 자동차, 한국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그 배터리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다.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다 하는 이제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막 쏟아내는 그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 댓글을 진원지를 찾아가 보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이제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제 2차 전지 산업을 이렇게 뭐랄까 좀 망하게 하려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중국 댓글 부대를 이제 활용해서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일부 중국인 의심 댓글러는 한중 기술 경쟁 분야에 관련된 기사에 특히 반영하고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한중 경쟁 산업 주체가 이슈화될 때 이에 댓글을 다는 경향도 관찰됐다는 이제 보고서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드린 YTN의 이제 지금 보도 내용하고 좀 맥이 다 있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결국 한국 경제는 모두 망할 것 등의 표현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한국이 협력 대상으로 중국을 선택하도록 종용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동시에 현 정권은 친미 친일 정책으로 미래 속국이 되고 있다는 갈라치기 전략으로 정치 지형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누가 그런다고요? 중국 공산당이요. 근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금 바라는 바대로 YTN이나 연합뉴스 같은 데서 이제 동일한 보도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주식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3프로TV라는 데가 있는데 3프로TV에서 지금 중국 공산당 원인 안유아 원장을 출연시켜서 미국만 잘 가던 시장, 다른 시장이 열린다.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병석 소장 출연시켜서 미국의 헛발질 속에 중국의 행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중국이 지금 왜 이렇게 이 전기차와 그 2차 전지 산업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한국의 산업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온갖 마타도와 음해를 이제 계속해서 쏟아내느냐 하는 부분. 결국은 이제 중국이 지금 중진국 함정에 지금 걸려 있어서 대략해서 이제 1인당 GDP 10,000불에서 한 2만 불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중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중국이 지금 대략해서 이제 13,000달러까지 이제 1인당 GDP가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GDP를 올려서 우리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같은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을 좀 육성해야 될 필요가 지금 있고요. 그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시진핑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지금 이제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이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산업이고 마침 그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네.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중국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산업을 응원하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같은 금융당국이 중국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을 응원하는 한국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중국의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을 응원하는 이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대표적인 이제 보도가 이런 보도입니다. 이제 중앙일보에서 최근에 넥스트 반도체 K배터리 유럽
유럽에서도 중국에 일이 뺏겼다는 이제 기사,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 저 기사를 이제 제목은 그렇게 달았는데 그 내막을 보면은 아까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논리,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은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중국의 상대가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논리를 광범위하게 이제 퍼뜨리기 위해서 써진 기사고요. 여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한국이 그동안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배터리에 주력할 동안에 중국은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앞세워서 유럽 시장을 공략해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LFP 배터리를 잘하고 한국은 NCM 배터리를 잘했는데 LFP 배터리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중국한테 이제 경쟁에서 뒤처질 거다. 지금 이제 그 실질적인 모습이 유럽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유럽이 이제 중국이 값싼 LFP 배터리를 앞서갖고 유럽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그 밑에 지역별 LFP 배터리 출하량 및 침투율을 보시면 유럽에서 LFP 침투율은 지금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예. 아니 저 위에 기사하고 저는 내용이 안 맞잖아요. 아니, 유럽에서 LFP 배터리 중국이 많이 팔아갖고 점유율 올렸다면, 근데 왜 유럽에서 LFP 배터리 점유율이 2% 3%밖에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갖고 이제 쓴 기사다. 사실과 전혀 이제 부합하지 않는 기사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저 비슷한 얘기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금융당국이나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다 같이 하니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제가 23년 10월 이제 대외 경제연구소 세계경제 포커스에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중국 기업 점유율 확대 요인 및 시사점에서 보면 중국 기업의 유럽 실적 중에서 88%가 이제 CATL이고요. 그러니까 CATL이 거의 이제 유럽 내 배터리의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1위요.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유럽 전기차 시장은 삼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탑재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유럽 시장 점유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도 LFP 배터리가 아닌 삼원계 배터리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중앙일보 기사는 명백한 오보 아닙니까? 명백한 허위 오보인데 그게 이제 목적성이 있는 허위 보도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국 기업의 대유럽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 중 90% 이상이 삼원계 배터리며 중국 배터리가 유럽에서 팔 때는 자동차에 적합하지 않은 LFP 배터리는 유럽에서 못 팔고요. 삼원계를 팔고요. 삼원계 지금 대략 한 94 이상 95% 정도가 다 삼원계고요. 특히 CATL 판매량의 대부분도 삼원계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 이제 잘못된 그 기사나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쏟아져서 이제 CATL이 이제 압도적인 LFP 기술력을 앞세워갖고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계신데, 그 CATL이라는 기업 자체가 LFP가 주력인 기업이 아니에요. NCM이 주력인 기업입니다. 근데 NCM으로 사업 비중이요? 예. 65% 정도가 NCM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NCM을 기준해서 보면 CATL이 이제 K 배터리의 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중국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 경쟁력 갖고 이제 얘기가 안 되니까 LFP는 그래도 중국이 낫지 않냐? LFP를 갖고 지금 유럽을 석권하고 있는 거를 봐도 그렇지 않냐? 이런 식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기사를 쓴다는 거죠. 중국에 유리하게.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다시 이제 그 현대차 얘기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70만 대 뭐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31조 원 투자한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지금 현대차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1조 원 투자를 해서 지금 미국의 이제 HMGMA 저 공장이 이제 주로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생산하는 공장이 될 겁니다. 저기서 연 120만 대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총 170만 대 중에서 이제 120만 대는 관세에 해당 안 되겠죠? 네. 예, 다음 넘어가시면 그럼 이제 나머지 50만 대 부분은 어떻게 하냐? 나머지 50만 대 부분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GM에서 만듭니다. 예, 현대차가 미국 GM 공장에서 차를 만든다. 저게 2월 20일 날 기사가 이미 나온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170만 대 부분을 관세를 하나도 이제 부담하지 않고 120만 대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서 팔고 50만 대는 GM 공장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부품을 한국에서 이제 GM으로 보낸 다음에 GM에서 이제 그 조립을 해서 GM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면은 170만 대가 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 문제를 명백하게 이제 다 해소할 수 있는 네. 좀 이제 그런 사항이 되고요. 이제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그 그런 얘기를 제가 작년 10월 달에 해드렸었잖아요. 이제 GM하고 이제 그 공동 MOU 맺었다. 그게 이제 다 지금 이렇게 움직일 거를 미리 알고 그 포석을 미리 다 깐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트럼프가 대한민국 현대 기아차를 이제 괴롭히고 있으니까 우리 반 트럼프 해야 돼. 이런 이제 친중 반미적인 이런 이제 프로파간다를 이제 국민들한테 전달하지 못할 테니까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에 이 사업이 점점 확대돼서 그 현대차하고 GM이 전기차 이제 모델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만들 겁니다. 이제 그거 작년 10월달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제 그 내용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전기차 벤 모델을 공동 개발해서 같이 팔자. 이제 그 포터 같은 이제 봉고 뭐 이런 형태 이 차는 이제 현대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GM은 픽업 트럭을 잘 만드니까 이제 전기 픽업 트럭은 GM에서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현대 브랜드 이제 달고 팔고 이제 벤은 현대 기아에서 만든 벤은 이제 GM에서 또 브랜드로 팔고 같이 팔고 이제 이런 형태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자 하는 이제 그런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SK증권의 그런 보고서 11조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하면은 그 관세 25% 부담을 이제 현대차가 다 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조세의 기차가 전가라는 이제 경제 이론으로 제가 다 설명드린 거잖아요. 혼합주로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다 알 텐데 알면서도 이제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래야 트럼프가 나쁜 놈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 더 다가가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결국 이제 조세 부담과 이제 탄력성의 문제인데 세금 부담 비율은 이제 이 누가 더 탄력적인 수요 공급 곡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더 탄력적인 부분이 이제 부담을 적게 하고 비탄력적인 부분이 부담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현대차를 이제 관세가 물려서 결국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현대차의 대안으로 뭔가를 사야 되잖아요. 일단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를 사게 되면 이제 GM 포드는 관세가 없으니까 1차적으로 이제 GM 포드의 차를 현대차 대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차종이 달라요. 현대 기아에서 만드는 차종하고 GM 포드에서 이제 주로 만드는 차종은 좀 다르기 때문에 100% 이제 바뀌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경쟁 관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일본의 도요타나 아니면은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이런 애들하고 사실 이제 이 대체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도요타나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뭐 벤츠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제 현대는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체제를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 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지금 사실 밀어주고 있는 건데 지금 그거를 친중 반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 보도하지 않고 싹 다 제외하고 그냥 이제 트럼프가 관세 물려서 미치광이 트럼프가 관세 물려서 대한민국 기업을 죽이려고 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여론몰이를 하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현대차를 밀어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 트럼프 취임하는 그날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마라라고에서 이제 비행기까지 가는 동안에
제네시스를 일부러 타고 가서 저 모습을 보여줬고요. 트럼프가 이제 24년 11월 달에 야 제네시스 이거 너무 좋다. 이 훌륭한 차는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게 어떻겠냐.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죠. 예. 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가장 아끼는 이제 장손녀 카이 트럼프, 그다음에 이제 맏아들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하고 정의선 회장이 같이 이제 골프를 치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트럼프가 직접 이제 정의선을 백악관에 초청을 해서 치켜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셔라. 이렇게 지금 이제 치켜 세웠는데, 근데 지금 한국 언론은 아니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뒤통수를 치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 손 잡지 말고 중국 시진핑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동차 관세의 주 타켓은 독일 등 유럽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 정세를 보시면 이제 트럼프가 유럽을 손보려고 하는 지금 이제 움직임을 알게 되실 텐데, 그게 이제 결국은 동맹국이라고 하던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유럽의 각국들이 이제 동맹국인 미국 몰래 중국하고 이제 이 뭐랄까 손을 잡고 있었던 이런 부분에 지금 트럼프가 강력하게 이제 경노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을 손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자동차 관세를 물리는 거거든요. 그 유럽이 우리하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유럽이 타격을 받으면 현대차, 기아는 잘 되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도를 안 하니까 지금 좀 문제인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 유튜브 슈카월드에서 이제 4월 2일 미국 관세에 나서서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저게 이제 조회수가 55만이나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되게 좀 비난하는 형태의 이제 방송이었고, 특히 24분 22초를 보면은 푸틴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트럼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올 초에도 한번 이 기사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조선일보 이제 송이달 라이브 한국이 반중 전선에 적극 동참하고 미국과 경제 기술 동맹을 심화해야 우리가 살아낼 길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면 지금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소위 동맹국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우리 미국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이제 중국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중국을 말살하려는 정책에 동참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계속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이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적대국이 될 거냐 하는 지금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현대차, 기아의 경우에는 중국의 손을 뿌리치고 지금 트럼프의 손을 잡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이후에 이제 결과는 이제 뻔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그동안 이 대한민국의 이제 주요 외교 전략이 이제 안미 경중이라 그래서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이제 경제는 중국 쪽에 좀 많이 의존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외교 안보 정책이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거의 뭐 사활을 걸고 지금 이제 전쟁 중인 상황이어서 거의 이제 제2의 냉전 중인 상황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도 미국 쪽에 쓸 건지 그렇지 않고 이제 안보도 중국 쪽에 쓸 건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아주 이제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반미 친중 정서를 이제 고취시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언론은 지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 현대차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3월에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 4월달에 이제 관세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현대차가 가격을 올릴 거니까요. 예, 그 올리기 전에 이제 쌀 때 사야죠. 예,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박준현 작가님의 의견 관련해서 이제 관세와 그리고 여러 나라 그리고 현대차와 얽힌 그런 이야기 들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박준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분위기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이 오늘 현선물, 코스피, 코스닥 매도가 또 많이 나오네요. 계속해서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이번 주에 뭐 관세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다음 주에 외국인의 매수가 좀 돌아올 수 있을지 이런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특별한 특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관세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에 앞으로 또 대한민국 어떻게 바뀌고 투자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금요일에 특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분간 어쩔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꽤 큽니다. 이 네. 파고를 잘 넘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